백범일지. 서문. 김구 1876년 8월 29일 1949년 6월 26일는 한국의 독립운동가, 교육자, 정치인으로 한국 근대사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본명은 김창수이며 백범은 그의 호입니다. 김구는 조선 말기에 태어나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의 독립을 위해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그는 무장 독립운동을 지향하며 다양한 독립운동 조직에 참여했고,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요한 리더로 활동하며 임시정부의 대표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김구는 중국 상하이와 충칭 등지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임시정부의 여러 중요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또한 민족 통일을 강하게 주장했으며 남북 협상을 시도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945년 광복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와 남북 협상 및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으나 1949년 서울에서 암살당하면서 그의 생애는 비극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김구는 그의 신념과 헌신으로 한국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으며, 그의 자서전 백범일지는 한국 근대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헌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저자의 말. 이 책은 내가 상해와 중경에 있을 때에 써놓은 글을 한글 철자법에 준하여 국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끝에 본국에 돌아온 뒤에 이를 써놓았다. 애초에 이 글을 쓸 생각을 한 것은 내가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 되어서 내 몸에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한 일을 시작할 때에 당시 본국에 있던 어린 두 아들에게 내가 겪은 일을 알리자는 동기에서였다. 이렇게 유서 대신으로 쓴 것이 이 책의 3편이다. 그리고 하편은 윤봉길 의사 사건 이후 중일전쟁이 결과로 독립운동의 기지도 기회도 잃어 목숨 던질 곳 없이 살아남아 다시 올 기회를 기다리게 되었으나, 그때에는 내 나이 벌써 70을 바라보아 앞날이 많지 않으므로 주로 미주와 하와이에 있는 동포를 염두에 두고 민족 독립운동에 대한 나의 경륜과 소회를 고하려고 쓴 것이다. 이것 역시 유서라 할 것이다. 나는 내가 살아서 고국에 돌아와 이 책을 출판할 것은 몽상도 아니하였다. 나는 우리의 완전한 독립국가가 선 뒤에 이것이 지나간 이야기로 동포들의 눈에 비치기를 원하였다. 그런데 행이라 할까 불행이라 할까? 아직 독립의 일은 이루지 못하고 내 죽지 못한 생명만이 남아서 고국에 돌아와 이 책을 동포 앞에 내어놓게 되니 실로 감개가 무량하다. 나를 사랑하는 몇 친구들이 이 책을 발행하는 것이 동포에게 다소의 이익을 드림이 있으리라 하기로 허락하였다. 이 책을 발행하기 위하여 국사원 안에 출판소를 두고 김지림 군과 먼 친척 홍두가 편집과 예약, 수리의 일을 하고 있는 바, 혹은 번역과 한글 철자 수정으로, 혹은 비용과 용지의 마련으로, 혹은 인쇄로 여러 친구와 여러 기관에서 힘쓰고 수고한 데 대하여 고마운 뜻을 표하여 둔다. 끝에 붙인 나의 소원 한 편은 내가 우리 민족에게 하고 싶은 말의 요령을 적은 것이다. 무릇 한 나라가 서서 한 민족이 국민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기초가 되는 철학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국민의 사상이 통일되지 못하여 덜어는 이 나라의 철학에 쏠리고 덜어는 저 민족의 철학에 끌리어 사상의 독립, 정신의 독립을 유지하지 못하고 남에게 의지하고 저희끼리는 추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현상으로 보면 덜어는 존 로크의 철학을 믿으니 이들은 워싱턴으로 수도를 옮기자는 자들이요. 또 덜어는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의 철학을 믿으니 이들은 모스크바를 우리의 수도로 삼자는 사람들이다.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우리의 수도는 될 수 없는 것이요 또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만일 그렇게 주장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는 예전에 도쿄를 우리 수도로 하자던 자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수도는 오직 우리의 서울이라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철학을 찾고
세우고 주장하여야 한다. 이것을 깨닫는 날이 우리 동포가 진실로 독립정신을 가지는 날이요. 참으로 독립하는 날이다. 나의 소원은 이러한 동기, 이러한 의미에서 실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품은, 내가 믿는 우리 민족 철학의 대강령을 적어본 것이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은 이 한 편을 주의하여 읽어주셔서 저마다의 민족 철학을 찾아 세우는데 참고를 삼고 자극을 삼아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 책에 나오는 동지들 대부분은 생존하여 독립의 일에 헌신하고 있으나 이미 세상을 떠난 이도 많다. 최광옥, 안창호, 양기탁, 현익철, 이동영, 차이석 이들도 다 이제는 없다. 물은 난 자는 다 죽는 것이니 할 수 없는 일이거니와 개인이 나고 죽는 중에도 민족의 생명은 늘 있고 늘 젊은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시체로 성벽을 쌓아서 우리의 독립을 지키고 우리의 시체로 디딤돌을 삼아서 우리의 자손을 높이고 우리의 시체로 걸음을 삼아서 우리의 문화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 나는 나보다 앞서서 세상을 떠나간 동지들이 다 이러한 일을 하고 간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내 비록 늙었으나 이 몸뚱이를 헛되이 썩히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내 나라여, 남들의 나라가 아니다. 독립은 내가 하는 것이지 따로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 3천만이 저마다 이 이치를 깨달아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나라의 독립이 아니 될 수 없고 또 좋은 나라, 큰 나라로 이 나라가 보전되지 아니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나 김구가 평생에 생각하고 행한 일이 이것이다. 나는 내가 못난 줄을 잘 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못났더라도 국민의 하나, 민족의 하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쉬지 않고 해온 것이다. 이것이 내 생애요. 그 생애의 기록이 이 책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책을 발행하는 데 동의한 사람은 내가 잘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못난 사람이 민족의 한 분자로서 살아간 기록이 이 책이기 때문이다. 백범이라는 내 호가 이것을 의미한다. 내가 만일 민족 독립운동에 조금이라도 공헌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만한 것은 대한 사람이면 하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우리의 젊은 남자와 여자들 속에서 참으로 크고 훌륭한 애국자와 엄청나게 빛나는 일을 하는 큰 인물이 쏟아져 나오리라고 믿거니와 그와 동시에 그보다도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마다 이 나라를 제 나라로 알고 평생 이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뜻을 가진 동포에게 이 범인의 자서전을 보내는 것이다. 단군기원 4280년 11월 15일 개천절 김구 상권 제1장 머리말 인 신두 어린 아들에게 아비는 이제 너희가 있는 고향에서 5,000리나 떨어진 먼 나라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어린 너희를 앞에 놓고 말하여 들려줄 수 없으므로 그동안 나의 지난 일을 대략 기록하여서 몇몇 동지에게 남겨 장래 너희가 자라서 아비의 경력을 알고 싶어 할 때가 되거든 너희에게 보여주라고 부탁하였거니와 너희가 아직 나이 어리기 때문에 직접 말하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지만 어디 세상사가 뜻과 같이 되느냐? 내 나이는 벌써 53, 53세. 이것만은 너희는 이제 10살과 7살밖에 안 되었으니 너희의 나이와 지식이 자랐을 때에는 내 정신과 기력은 벌써 쇠할 뿐 아니라. 이 몸은 이미 적에게 선전포고를 내리고 지금 사선에 서 있으니 내 목숨을 어찌 믿어 너희가 자라서 대면하여 말할 수 있을 나를 기다리겠느냐.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써 두려는 것이다. 내가 내 경력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기는 것은 결코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는 뜻은 아니다.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바는 너희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니 동서와 고금의 허다한 위인 중에서 가장 숭배할 만한 일을 택하여 스승으로 삼기라는 것이다.
너희가 잘하더라도 아비의 경력을 알 길이 없겠기로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이다. 다만 유감되는 것은 이 책에 적는 것이 모두 오랜 일이므로 잊어버린 것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하나도 보태거나 지어 넣은 것이 없는 것도 사실이니 믿어주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11년 1930년 5월 3일 중국 상해에서 아버지 제2장 우리 집과 내 어릴 적 우리는 안동 김씨 경순왕의 자손이다.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이 어떻게 고려 왕권 태조의 따님 낙랑공주의 부마가 되셔서 우리들의 조상이 되셨는지는 삼국사기나 안동 김씨 족보를 보면 알 것이다. 경순왕의 8세 손이 충렬공. 충렬공의 현손, 손자의 손자, 이 이권공인데 이 어른이 우리 파의 시조요. 나는 이권공에서 21대손이다. 충렬공, 이권공은 모두 고려조의 공신이거니와 조선에 들어와서도 우리 조상은 대대로 서울에 살아서 글과 벼슬로 가업을 삼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리 방조, 직계가 아닌 방계 조상, 김자점이 역적으로 몰려서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어 내게 11대조 되시는 어른이 처자를 끌고 서울을 도망하여 일시 고향에 망명하였다. 그곳도 서울에서 가까워 안전하지 못하므로 해주 부중에서 서쪽으로 80리 떨어진 백운방 텄골, 오래된 마을, 팔봉산 양가봉 밑에 숨을 자리를 구하시게 되었다. 그곳 뒷계에 있는 선영에는 11대 조부모님의 산소를 비롯하여 역대 선산이 계시고 조모님도 이 선영에 모셨다. 그때에 우리 집이 멸문지화를 피하는 길이 오직 하나뿐이었으니 그것은 양반의 행색을 감추고 상놈 행세를 하는 일이었다. 텄골, 오래된 마을에 처음 와서는 조상님네는 농부의 행색으로 소작농으로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다가 군역전이라는 땅을 일구게 되면서부터 아주 상놈의 패를 차게 되었다. 이 땅을 경작하는 사람은 나라에서 부를 때에는 언제나 군사로 나서야 하는 법이니 그 당시에는 나라에서 학자를 존중하고 군사를 무시하였으니 군사라면 천역, 즉 천한 일이었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쇠약하게 한 큰 원인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리하여서 우리는 판에 박힌 상놈으로 텄골 근동에서 양반 행세하는 진주 강씨, 덕수 이씨들에게 대대로 천대와 압제를 받아왔다. 우리 문중의 딸들이 저들에게 시집을 가는 일은 있어도 우리가 저들의 딸에게 장가드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우리 가문의 중년에는 우리 가문이 꽤 창성하였던 모양이어서 텄골 우리 터에는 기와집이 즐비하였고 또 선산에는 석조 건물도 크고 많았으며 내가 연함은 살, 결살이 조금 넘은 나이 때까지도 우리 문중에 혼상대사가 있을 때에는 이정길이란 사람이 언제나 와서 일을 보았는데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집 종으로서 돈을 내고 양민이 된 사람이라 하니 그는 우리 같은 상놈의 집의 종으로 태어났던 것이라 참으로 흉악한 팔자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해주에 와서 산 뒤로 역대를 상고하여 보면 글하는 이도 없지 아니하였으나 이름난 이는 없었고 매양 불평객이 많았다. 내 증조부는 가짜 암행어사지를 하다가 해주 감옥에 갇혔지만 서울 어느 양반의 청탁 편지를 얻어가지고 겨우 형벌을 면하셨다는 말을 집안 어른들께 들었다. 암행어사라는 것은 임금이 시골 사정을 알기 위하여 신임하는 젊은 관원에게 무서운 권세를 주어서 순회시키는 벼슬인데 허름한 과객의 행색으로 차리고 다니는 것이 상례다. 증조 학렬 4분 중에 한 분은 내가 6살 때까지 생존하셨고 조부 형제는 살아계셨고 아버지 사형제는 다 살아계시다가 백부배경은 얼마 아니하여 돌아가셔서 나는 5살 적에 사촌형들과 함께 곡하던 장례식 때 우는 것이 기억난다. 아버지 순영은 사형제 중에 둘째 분으로서 집이 가난하여 장가를 못 가고 노총각으로 계시다가 24살 때에 삼각혼인이라는 기괴한 방법으로 현풍곽씨의 딸
14살 된 이와 성혼하여 종조부 할아버지의 형이나 아우 댁에 붙어 살다가 3년 후에 독립한 살림을 하시게 된 때에 내가 태어났다. 삼각혼인은 남자가 미성년 여자와 결혼을 한 후에 따로 살다가 여자가 성인이 되면 함께 사는 혼인을 말한다. 그때 어머님의 나이는 17이요. 푸른 밤송이 속에서 붉은 밤 한 개를 얻어서 감추어 둔 것이 태몽이라고 어머님은 늘 말씀하셨다. 병자년 7월 11일 자시, 이날은 조모님 기일이었다. 의 턱골에 있는 웅덩이 큰댁이라고 해서 조부와 백부가 사시는 집에서 태어난 것이 나다. 내 일생이 기구할 예조였는지 그것은 유례가 없는 난산이었다. 진통이 일어난 지 7일이 되어도 순산은 아니 되고 어머니의 생명이 위태하게 되어 혹은 약으로 혹은 예방으로 온갖 시험을 다해도 효험이 없어서 어른들의 강제로 아버지가 소의 길마, 소의 등에 얹는 운반구를 머리에 쓰고 지붕에 올라가서 소의 소리를 내고야 비로소 내가 나왔다고 한다. 겨우 17살 되시는 어머님은 내가 귀찮아서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짜증을 내셨다는데 저지 말라서 암죽을 먹이고 아버지가 나를 품속에 품고 다니시며 아기 있는 어머니 젖을 얻어 먹이셨다. 먼 친척 대모 핏개대기 밤중이라고 싫은 빛 없이 내게 젖을 물리셨단 말을 듣고 내가 10살갓 넘어 그 어른이 작고하신 뒤에는 나는 그 산소 앞을 지날 때마다 경의를 표하였다. 내가 마마, 천연두를 치른 것이 3살이 아니면 4살적인데 몸에 돋은 것을 어머니가 예사부스럼 다스리던 죽침으로 따서 고름을 빼었으므로 내 얼굴에 굵은 벼슬 자국이 생긴 것이다. 내가 5살 적에 부모님은 나를 데리고 강령 삼거리로 이사하셨다. 거기는 뒤에는 산이요, 앞은 바다였다. 종조, 할아버지 형제, 제종조, 할아버지 사촌 형제, 삼종조, 할아버지 팔촌 형제, 여러 댁이 그리로 떠났기 때문에 우리 집도 따라간 것이었다. 거기서 이태, 기년을 살았는데 우리 집은 어떻게나 호젓한지 호랑이가 사람을 물고 우리 집 문 앞으로 지나갔다. 산 어기 호랑이 길목에 우리 집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밤이면 한 걸음도 문 밖에는 나서지 못하였다. 낮이면 부모님은 농사하러 다니시거나 혹은 바다에 무엇을 잡으러 가시고 나는 거기서 그중 가까운 신풍이 생원집에 가서 그 집 아이들과 놀다가 오는 것이 일과였다. 그 집 아이들 중에는 나와 동갑되는 아이도 있었으나 2~3살이 되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 애들이 이놈 해준 놈 때려주자고 공모하여 나는 무지하게도 한 차례 매를 맞았다. 나는 분해서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서 큰 식칼을 가지고 다시 이 생원집으로 가서 기습으로 그놈들을 다 찔러 죽일 생각으로 울타리를 뜯고 있는 것을 18살 된 그 집딸이 보고 소리소리 질러 오라비들을 불렀기 때문에 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또 그놈들에게 붙들려 실컷 얻어맞고 칼만 빼앗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식칼을 잃은 죄로 부모님께 매를 맞을 것이 두려워서 어머님께서 식칼이 없다고 찾으실 때에도 나는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 또 하루는 집에 혼자 있노라니까 엿장수가 문전으로 지나가면서 헌 육이나 부서진 수저로 엿을 사시오 하고 외쳤다. 나는 엿은 먹고 싶으나 엿장수가 아이들의 자지를 잘라간다는 말을 어른들께 들은 일이 있으므로 방문을 꽉 닫아 걸고 엿장수를 부른 뒤에 아버지의 성한 숟가락을 발로 밟고 분질러서 반은 두고 반만 창구멍으로 내밀었다. 헌 숟가락이어야 엿을 주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엿장수는 내가 내미는 반동강 숟가락을 받고 엿을 한 주먹 뭉쳐서 창구멍으로 들이밀었다. 내가 반동강 숟가락을 옆에 놓고 한창 맛있게 엿을 먹고 있을 즈음에 아버님께서 돌아오셨다. 나는 사실대로 아뢰었더니 다시 그런 일을 하면 경을 친다고 꾸중만 하시고 때리지는 아니하셨다. 또 한 번은 역시 그때의 일로 아버지께서 엽전 20냥을 방 아랫목 이부자리 속에 두시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가 나가시고 나 혼자만 있을 때에 심심은 하고 동구 밥거리집에 가서 떡이나 사 먹으리라 하고 그 20냥 꾸러미를 모두 꺼내어 허리에 감고 문을 나섰다. 얼마를 가다가 마침 우리 집으로 오시는 삼종조 할아버지의 팔촌 형제를 만났다. 너 이 녀석 돈은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고 삼종조께서 내 앞을 막아서신다. 떡 사 먹으러 가요. 하고 나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하였다. 내 아비가 보면 이 녀석 매 맞는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삼종조는 내 몸에 감은 돈을 빼앗아다가 아버지를 주셨다. 먹고 싶은 떡도 못 사 먹고 마음이 불만스러워 집에 와 있노라니 뒤따라 아버지께서 들어오셔서 아무 말씀도 없이 빨랫줄로 나를 꽁꽁 동여서 들보 위에 매달고 회초리로 후려 갈기시니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다. 어머니도 밭에서 안이 돌아오신 때라 말려주리도 없이 나는 매를 맞고 매달려 있었다. 이때에 마침 장년 할아버지라는 제종조께서 들어오셨다. 이 어른은 의술을 하는 이로써 나를 귀여워하시더니다. 내게는 참말 천행으로 이 어른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시다가 내가 악을 쓰고 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 들어오신 것이었다. 장년 할아버지는 들어오시는 길로 불문곡직하고 들보에 달린 나를 끌러 내려놓으신 뒤에야 아버지께 까닭을 물으셨다. 아버지가 내 죄를 고하시는 말씀을 다 듣지도 아니하시고 장년 할아버지는 나이는 아버지와 동갑이시지만 아저씨의 위엄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치시던 회초리를 빼앗아서 아버지의 머리와 다리를 함부로 한참 동안이나 때리시고 나서야 비로소 어린 것을 그렇게 무지하게 때리느냐? 하고 책망하셨다. 아버지께서 매를 맞으시는 것이 고소하기도 하고 장년 할아버지가 퍽도 고마웠다. 장년 할아버지는 나를 업고 들로 나가서 참외와 수박을 실컷 사 먹이고 또 그 할아버지 댁으로 업고 가셨다. 장년 할아버지의 어머니 되시는 종증조모께서도 그 아드님에게 내가 아버지에게 매를 맞은 연유를 들으시고 내 아비 밉다.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살자. 하고 아버지의 잘못을 누누이 책망하시고 밥과 반찬을 맛있게 하여 주셨다. 나는 얼마만큼 마음이 기쁘고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에게 맞던 것을 생각하니 상쾌하기 짝이 없었다. 이 모양으로 이 댁에서 여러 날을 묵어서 집에 돌아왔다. 한 번은 장맛비가 많이 와서 근처에 샘들이 솟아서 여러 갈래 작은 시내를 이루었다. 나는 빨강이, 파랑이 물감통을 집에서 꺼내다가 한 시내에는 빨강이를 풀고 또 한 시내에는 파랑이를 풀어서 붉은 시내, 푸른 시내가 한데 모여서 어우러지는 양을 장난으로 구경하고 좋아하다가 어머니께 몹시 매를 맞았다. 제3장 나의 아버지 김순영. 종조께서 이곳에서 작고 사망하셔서 100여리나 되는 해주 본향으로 힘들여 행상 상여를 메고 가는 것 한 것이 빌미가 된 것인지 내가 7살 되던 해에 이르러 여기 와서 살던 일가들이 한 집, 두 집 해주 본향으로 돌아갔다. 우리 집도 이 통에 턱골로 돌아올 때에 나는 어른들의 등에 업혀 오던 것이 기억난다. 고향에 돌아와서는 우리 집은 농사로 살아가게 되었다. 아버지께서 비록 학식은 기성명, 겨우 자기 이름 적을 정도의 학식 정도이지만 허우대, 체격, 가 좋고 성정이 호방하고 술이 한량이 없으셔서 강씨, 이씨라면 만나는 대로 막 때려주고는 해주 가명에 잡혀 갇히기를 한 해에도 몇 번씩 하셔서 문중에 소동을 일으키셨다. 인근 양반들이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모양이었다. 그때 시골 관습에 누가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내면 맞은 사람을 때린 사람의 집에 떠매어다가 누이고 그가 죽나 살아나나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한 달에도 몇 번씩 피투성이가 되어서 다 죽게 된 사람을 메어다가 사랑, 문간방에 눕히는 때도 있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사람을 때리시는 것은 비록 취중의 한 일이라 하더라도 다 무슨 불평에서 나온 것이었다. 아버지는 당신께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도
양반이나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능멸하는 것을 보시고는 참지 못하셔서 수호지에 나오는 호걸들식으로 친불친을 막론하고 패어주었다. 이렇게 아버지가 불같은 성정이신 줄을 알므로 인근 상놈들은 두려워 공경하고 양반들은 무서워서 피하였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아버지는 달걀, 담배 같은 것을 많이 장만하셔서 가명의 영리청, 사령청에 선사를 하셨다. 그러면 그 보답으로 달력이며 해주먹, 붓 글씨 쓰는데 필요한 물감 같은 것이 왔다. 이것은 강씨, 이씨 같은 양반들이 감사나 판관에게 가붙는 것에 대응하는 수였다. 영리청이나 사령청에 친하게 하는 것을 개방이라 하는데 이렇게 개방이 되어 두면 감사의 영문이나 본하에 잡혀가서 영리청이나 옥에 갇히는 일이 있더라도 영리와 사령들이 사정을 두기 때문에 갇히는 것은 명색뿐이요. 실제로는 영리, 사령들과 같은 방에서 같은 밥을 먹고 편히 있고 또 설사 태형, 곤장을 맞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령들은 매우 치는 신용을 하고 많은 편에서는 죽어가는 엄살만 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뿐더러 만일 아버지께서 거꾸로 양반들을 걸어서 소송을 하여서 그들이 잡혀오게 되면 제 아무리 감사나 판관에게 뇌물을 써서 모면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편인 영속들에게 호되게 경을 치고 많은 재물을 허비하게 된다. 이렇게 망한 부자가 1년 동안에 10여 명이나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인근 양반들은 그를 달래려 함인지 아버지를 도존위 말단 행정수령에 천거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도존위로서 일을 할 때에는 다른 도존위와는 반대로 양반에게 용서 없이 엄하고 빈천한 사람들에게는 후하였다. 세금을 받는데도 빈천한 사람의 것은 대신 부담하여 내는 일은 있었지만 그들에게 가혹히 하는 일은 없었다. 이 때문에 3년이 못 되어서 아버지는 공금횡령으로 면직을 당하셨다. 그래서 아버지는 인근에 사는 양반들의 꺼림과 미움을 받아서 그들의 아낙네와 아들까지도 김순영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다. 아버지의 어릴 적 별명은 효자였다. 그것은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께서 왼쪽 무명지를 칼로 잘라서 할머니의 입에 피를 흘려 넣으셨기 때문에 소생하셔서 사흘이나 더 사셨다는 데서 생긴 것이었다. 아버지 사형제 중 백부, 큰아버지, 배경은 보통 농군이셨고 셋째 숙부, 삼촌, 도 특히 할 일이 없으나 넷째 계부, 막내 삼촌, 준영이 아버지와 같이 특이한 편이셨다. 계부는 국문을 배우는데도 한겨울 동안에 가자의 기역자도 못 깨우치고 말았다. 계부, 막내 삼촌, 는 술은 무량으로 자시고 또 주사가 대단하셔서 취하기만 하면 꼭 풍파를 일으키는데 아버지는 꼭 양반에게 주정을 하셨으나 준영 계부는 아무리 취하여도 양반에게는 감히 손을 못 대고 일가 사람들에게만 덤비셨다. 그러다가 조부님께 매를 얻어맞으시던 것을 나는 기억한다. 내가 9살 적에 조부님 상사가 났는데 장례날에 이 삼촌이 상여매는 사람들에게 야료, 이유 없이 남에게 트집 잡는 행동을 하여서 결국은 그를 결박을 지어 놓고야 장례를 모셨다. 장례를 지낸 뒤에 종증조, 증조 할아버지의 형제의 발의로 회의를 열고 이러한 폐륜을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 단단히 징계하여 다스리라 를 하여서 후한을 막아야 한다 하여 의논한 결과로 준영 삼촌을 안전뱅이로 만들기로 작정하고 발뒤꿈치를 베었으나 분한 김에 한 일이라 힘줄은 다 끊어지지 아니하여서 병신까지는 안 되었다. 그러나 그가 조부댁 사랑방에 누워서 호랑이처럼 우는 소리를 내는 바람에 나는 무서워서 그 근처에도 못 가던 것이 생각난다. 지금 생각하니 상놈의 행동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때의 어머니는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의 집에 허다한 풍파가 모두 술 때문이니 두고 보아서 내가 또 술을 먹는다면 나는 자살을 하여서 내 꼴을 안 보겠다. 나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었다. 제4장
공부할 결심. 이때쯤에는 나는 국문을 배워서 이야기책은 읽을 줄 알았고 천자문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얻어 배워서 다 떼었다. 그러나 내가 글 공부를 하리라고 결심한 데에는 한 동기가 있었다. 하루는 어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 몇 해 전 일이다. 문중에 새로 혼인한 집이 있었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서울 갔던 길에 사다가 두셨던 관, 양반이 머리에 쓰는 모자, 을 밤에 꺼내어 쓰고 새 사돈을 만나셨던 것이 양반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심하게 벌을 받고 그로부터 다시는 우리 김씨는 관을 못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몹시 울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찌해서 양반이 되고 우리는 어찌해서 상놈이 되었는가고 물었다. 어른들이 대답하는 말은 이러하였다. 방암의 강씨도 그 조상은 우리 조상만 못하였지만은 일문에 진사가 셋이나 살아있고 자라소 이씨도 그러하다고. 나는 어떻게 하면 진사가 되느냐고 물었다. 진사나 대과나 다 글을 잘 공부하여 큰 선비가 되어서 과거에 급제를 하면 된다는 대답이었다. 이 말을 들은 뒤로 나는 부쩍 공부할 마음이 생겨서 아버지께 글방에 보내달라고 졸랐다. 그러나 아버지도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으셨다. 우리 동네에는 서당이 없으니 이웃 동네 양반네 서당에 갈 길밖에 없었다. 그런데 양반네 서당에서 나를 받아줄지 말지도 알 수 없는 일이거니와 또 거기 들어간다 하더라도 양반의 자식들의 등살에 견디어 낼 것 같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얼른 결단을 못하다가 마침내 우리 동네 아이들과 이웃 동네 상놈의 아이들을 모아서 새로 서당을 하나 만들고 청수리 이생원이라는 양반 한 분을 선생으로 모셔 오기로 하였다. 이생원은 지체는 양반이지만은 그리 서툴러 양반 서당에서는 데려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서당으로 오신 것이다. 이 선생이 오신다는 날 나는 머리를 빗고 새 옷을 갈아입고 아버지를 따라서 마중을 나갔다. 저쪽에서 나이가 50남짓 되어 보이는 키가 후리후리한 노인 한 분이 오시는데 아버지께서 먼저 인사를 하시고 나서 날더러 창암아 선생님께 절하여라 하셨다. 나는 공손하게 절을 하고 나서 그 선생을 우러러보니 신인이라 할지 하느님이라 할지 어떻게나 거룩해 보이는지 몰랐다. 우선 우리 사랑방, 손님이 머무는 방을 글방으로 정하고 우리 집에서 선생의 식사를 받들기로 하였다. 그때에 내 나이가 12살이었다. 개학하던 첫날 나는 마상봉 한식, 말 위에서 한식 명절을 맡고 보니 5자를 배웠는데 뜻은 알든 모르든 기쁜 맛에 자꾸 읽었다. 밤에도 어머니께서 밀매가리 껍질을 벗기는 것 하시는 것을 도와드리면서 자꾸 외웠다.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서 선생님 방에 가서 누구보다도 먼저 배워서 밥그릇 망태기를 메고 먼 데서 오는 친구들을 가르쳐 주었다. 이 모양으로 우리 집에서 석 달을 지내고는 산골 신존이 마을의 어른이 되는 사람, 집사랑으로 글방을 옮기게 되어서 나는 밥그릇 망태기를 메고 고개를 넘어서 다녔다. 집에서 서당에 가기까지, 서당에서 집에 오기까지 내 입에서는 글소리가 끊어지는 일이 없었다. 글동무 중에는 나보다 정도가 높은 아이도 있었으나 배운 것을 적용을 하는 데에는 언제나 내가 최우등이었다. 이러한 지 반년 만에 이 선생과 신존이 사이에 반목이 생겨서 필경 이 선생을 내어보내게 되었는데 신존이 마을의 어른이 되는 사람, 가 말하는 이유는 이 선생이 밥을 너무 많이 자신다는 것이거니와 사실은 그 아들이 둔재여서 공부를 잘 못하는데 내 공부가 일취월장하는 것을 시기함이었다. 한 번은 월강, 한 달에 한 번 보는 시험, 때에 선생이 내게 조용히 부탁하신 일이 있었다. 내가 늘 우등을 하였으니 이번에는 일부러 잘 못하고 선생이 뜻을 물어도 일부러 모른 채 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러하오리다 약속을 하고 그대로 하였다. 이리하여서 이날에 신존이의 아들이 처음으로 한 번 장원을 하였다. 신존이는 대단히 기뻐서 이날 닭을 잡고 한턱을 잘 내었다.
그러나 번번이 신존위의 아들을 장원시킬 수는 없었기에 이 선생이 퇴짜를 맞은 것이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하루는 내가 아침밥을 먹기 전에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나를 불러 작별 인사를 하실 때에 나는 정신이 아득하여서 선생님의 품에 매달려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선생님도 눈물이 비오듯 하였다. 나는 며칠 동안은 밥도 잘 아니 먹고 울기만 하였다. 그 후에도 어떤 임시 선생 한 분을 모셔다가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으나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갑자기 전신불구가 되셔서 자리에 누우시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전폐하고 아버지 심부름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다. 원래 빈곤한 살림이었는데 아버지의 전신마비를 치료하기 위해 의원이야 약이야 하고 가산을 탕진한 끝에 겨우 아버지는 반신불수로 변하여서 한쪽 팔과 다리를 쓰시게 된 것만도 천행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반신불수로서는 살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여서라도 병은 고쳐야 하겠다 하였다. 어머니는 병신 아버지를 모시고 무전 여행을 나서게 되었다. 문전걸식을 하면서 고명 의원을 찾아서 남편의 병을 고치자는 것이다. 집도 가마솥도 다 팔아 없어지고 나는 백모님 댁에 맡긴 몸이 되어서 종영들과 소고비를 끌고 산과 들로 다니며 세월을 보내었다. 부모님이 그리워 견딜 수 없으므로 여행하는 부모님을 따라서 신천, 안악, 장년 등지로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녔다. 그러다가 나는 장년에 위치한 큰 마을의 육촌 친척집에 남고 부모님만 고향으로 조부 대상제를 지내러 가시고 말았다. 그 댁 장년 친척집 도 농가인 까닭의 식구들과 같이 구월산에 나무를 베러 갔었는데 내가 어려서는 유달리 크지를 못하여 나무찜을 지고 다니면 나무찜이 걸어가는 것과 같았고 또한 그러한 고역을 처음 당하니 고통도 되려니와 그 동네는 큰 서당이 있어 밤낮 글 읽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비회를 금할 수 없었다. 부모님이 일정한 집과 직업이 없이 여기저기로 떠돌아 다니시는 동안에 아버지 병환이 신기하게도 차도가 계셔서 못 쓰시던 팔다리도 잘은 못해도 쓰게 되셨다. 그래서 내 공부를 시키실 목적으로 다시 본향에 돌아오셨다. 고향에 돌아와 보니 의식주를 기댈 만한 곳이 없었는데 일가들이 얼마씩 출염을 내어서 살림살이를 장만하고 나는 또 서당에 다니게 되었다. 책은 남의 것을 빌려서 읽는다 하더라도 지필묵 값이 나올 때가 없었다. 어머님이 길품, 남이 갈 길을 대신가 주고 삭슬 받는 일, 과 길산품, 손으로 배, 모시 등의 직무를 짜주고 돈을 받는 일을 팔아서 지필묵을 사주실 때에는 어찌나 고마운지 이루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었다. 내 나이 14살이 되매 선생이라는 이가 모두 고루해서 내 마음에 차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은 강의료로 벼 10섬을 받느냐 5섬을 받느냐로 선생의 수준을 평가하였다. 그들은 다만 글만 부족할 뿐 아니라 그 마음씨나 일하는 것에 남의 스승이 될 자격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때의 아버지는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밥 빌어먹기는 장타령, 동양아치가 시장이나 길거리로 돌아다니며 부르는 속된 노래, 이 제일이라고 큰 글 하려고 애쓰지 말고 행문, 글을 지음이나 배우라는 것이었다. 땅문서 쓰기, 소송장 쓰기, 제사 충문 쓰기, 혼인문 쓰기와 편지 쓰기를 배우라 하시므로 나는 틈틈이 이 공부를 하여서 무식한 촌동네의 문장가가 되어서 문중에서는 내가 장차 존위 마을을 대표하는 어른 하나는 하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 글 실력은 이제야 겨우 문장을 얽어서 글을 짓는 정도에 지나지 못하였지만 마음에 품은 뜻은 한 동네의 존위가 되는 것에는 잊지 아니하였다. 통감, 사략질 읽을 때의 광, 제후, 장군, 재상의 핏줄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진승의 말이나 칼을 빼어서 뱀을 베었다는 유방의 일이나 빨래하는 아낙네에게 밥을 빌어먹은 한신의 행적을 볼 때에는 나도 모르게 어깨에서 신바람이 나는 것이었다. 제5장 조선시대의 과거시험
그러나 우리 가세로는 고명한 스승을 찾아갈 수가 없어서 아버지께서도 무척 걱정을 하시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마침 공부할 길이 하나 뚫렸다. 우리 동네에서 동북으로 10리쯤 되는 학골이라는 곳에 정문재라는 이가 그를 가르치고 계셨다. 이 사람은 문벌은 우리 집과 마찬가지로 상놈이었으나 과문, 고려와 조선시대, 문과 과거의 시험에서 보이던 여러 가지 문체으로는 당시에 굴지되는 큰 선비여서 그 문화에는 도처에서 선비들이 모여들었다. 이정 선생이 내 백모, 큰 아버지의 부인와 제종간 육촌 형제 사이, 할아버지 형제의 손자, 이므로 아버지께서 그에게 간청하여 수업료 없이 통학하며 배우는 허락을 얻으셨다. 이에 나는 날마다 밤망태기를 메고 험한 산길을 10리나 걸어서 기숙하는 학생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가는 일이 많았다. 제작, 내어준 제목에 근거하여 글을 지음으로는 과문, 고려와 조선시대, 문과 과거의 시험에서 보이던 여러 가지 문체의 초보인. 대고풍 18구요. 학과로는 한당시 과대학, 통감 등이요. 습자, 글씨 쓰기를 익힘에서는 분판, 붓글씨를 익히는데 사용하는 널판지, 만을 썼다. 이때 임진년경과 조선시대, 경서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을 가려 뽑는 과거를 이르던 말을 해주에서 본다는 공고가 났으니 이것이 우리나라의 마지막 과거였다. 어느 날 정 선생은 아버지께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도 과거를 보기 위하여 명지, 과거 시험을 볼 때 쓰는 종이를 쓰는 연습으로 장지, 두껍고 질기며 질이 좋은 종이를 좀 쓸 필요가 있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천신만고로 장지 5장을 구해 오셔서 나는 그 5장 종이가 까맣게 되도록 글씨를 익혔다. 과거 날이 가까워 오매 우리 부자는 돈이 없으므로 과거 중에 먹을 만큼 좁쌀을 지고 정 선생을 따라 해주러 갔다. 여관에 묵을 형편이 못되므로 전에 아버지께서 친하게 지내셨던 동생 집에 거처를 정하였다. 과거 날이 왔다. 선화당, 도청의 중심 건물, 옆에 있는 관풍각 주위에는 새끼줄을 둘러 늘였다. 정각의 시험을 보려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한다는데 선비들이 과거를 보는 유생의 동아리를 따라서 이름을 쓴 백폭이 하얀 천깃발을 장대 끝에 높이 들고 모여들었다. 산동접, 석담접, 이 모양이었다. 선비들은 검은 배로 만든 유건을 머리에 쓰고 도포를 입고 접기를 따라 꾸역꾸역 밀려들어 좋은 자리를 먼저 잡으려고 앞장선 용사패 한시를 짓는 무리들이 아우성을 하는 것도 볼만하였다. 원래 과거를 보는 장소에는 노소도 없고 귀천도 없이 무질서한 것이 옛날부터 전해오는 풍습이라 한다. 또 가관인 것은 늙은 선비들의 걸과 과거에 낙방한 나이 많은 선비가 재시험을 요청하는 것라는 것이다. 둘러 느린 새끼줄 그물 구멍으로 모가지를 쑥 들이밀고 이런 소리를 외치는 것이다. 소생의 성명은 아무개인데 먼 시골에 살면서 과거마다 참여하였는데 금년이 70몇 살입니다. 다음번은 다시 참가 못하겠으니 이번에 초시라도 한번 합격이 되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이 모양으로 혹은 큰 소리로 부르짖고 혹은 방성대곡도 하니 한편 비루하기도 하거니와 또 한편 가련도 하였다. 내 글을 짓는 것은 정 선생이 하시고 쓰기만 내가 하기로 하였으나 내가 과거를 내 이름으로 아니 보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명지 과거 시험을 볼 때 쓰는 종이를 드린다는 말에 감복하여서 접장 한 분이 내 명지를 써주기로 하였다. 나보다는 글씨가 낫기 때문이었다. 내 글과 내 글씨로 못하는 것이 유감이었으나 누가 대신해서 글을 짓더라도 아버지가 급제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았다. 차작, 누구를 대신해서 글을 지음으로 말하면 누구나 차작 아닌 것이 없었다. 세력 있고 재산 있는 사람들은 모두 글 잘하는 사람에게 글을 빌리고 글씨 잘 쓰는 사람에게 글씨를 빌려서 과거 시험을 보았다. 그러나 이것도 좋은 편이었다. 글은 어찌되었든지 서울 권문세가의 청탁편지 한 장이나 과거 시험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수청 기생에게 주는 명주 한 필이
진사나 급제가 되기에는 글 잘하는 큰 선비의 글보다도 빨랐다. 물론 우리 글 따위는 수령의 잔심부름을 하던 사람의 집에서 밥상이나 음식물을 덮는 데 쓰는 기름종이나 되었을 것이요. 시험 감독관의 눈에도 띄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진사나 급제는 미리 정해놓고 과거는 나중 보는 것이었다. 이번 과거에 나는 크게 실망하였다. 아무리 글 공부를 한댔자 그것으로 상놈의 신분을 버타여 양반이 되기는 글은 세상인 줄을 깨달았다. 모처럼 글을 잘해도 새도 있는 자제들의 서류나 편지 따위를 써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나은 경우일 것이었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 과거에 실망한 뜻을 아뢰었더니 아버지도 내가 바로 깨달았다고 옳게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그러면 풍수 공부나 관상 공부를 하여 보아라. 풍수를 잘 배우면 명당을 얻어서 조상님네 산소를 잘 써서 자손이 복록을 누릴 것이요. 관상에 능하면 사람을 잘 알아보아서 성인군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